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5월 25일 일요일 이른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송드릴 내용은 이 상권 분립이 무력화, 사실상 이제 붕괴되는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설마 이렇게 했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에 두 개 이제 법안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동안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어떤 법이 통과된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일주일에 몇십 개 정도가 통과됐으니까. 그 가운데 이제 보도가 됐던 내용이 바로 대법관 수를 30명 늘리자, 또 100명까지 늘리자, 그런 이제 입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민주당에서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아마 김용민 위원하고 박범계 의원이 각각 아마 대표 발의를 했을 겁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함부로 하는 거죠. 대법관 수를 30명, 100명까지 늘리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게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이제 사법부가 완전히 이제 장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선거가 무력화됐기 때문에 입법 권력이 장악이 된 거고, 그럼 이제 행정 권력이 장악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설마 그렇게 했겠지만 상권 분립이 무력화, 사실상 이제 붕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아무튼 간에 불편한 진실이지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제 한국에서 상권 분립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거죠. 오늘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법부가 이미 장악이 된 거죠. 판사들이 건박할 수가 있고 이제 판사들이 알아가지고 그런 민주당 측에 유리한 그런 판결을 내리는 거니까. 이제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법조인이 아닌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겠다, 그 정도가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조금만 생각이 깊으신 분들 같으면은 상상하고도 남을 겁니다. 비법조인 출신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대법관 수를 30명에서 100명까지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대대적으로 신문들이 다 보도를 했네요. 민주당 측에서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을 준비해 가지고 파문이 생기는, 본인들이 구상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 선거 진실성에 대한 규명 작업을 국민들이 포기하는 순간 이런 부분들은 다 예상이 가능했던 그런 이야기인 거죠. 지금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해봐야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 부르는 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법조 출신이 아닌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는 개별 의원들의 입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이다. 아마 이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는 판사 출신인 박범계, 대전이죠. 대전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아마 이렇게 지금 총대를 메고 추진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현재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등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이런 이야기하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그렇게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그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이전에 김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명 현재 14명에 30명 그리고 이제 장경태 의원이 100명까지 늘리는 개정안을 이게 뭐 아주 새롭거나 특별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집권했을 때 대법관 수를 왕창 늘려가지고 이 베네수엘라의 대법원을 무력화시켜 버렸거든요. 2004년도에 20명이던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린 겁니다. 그리고 차베스가 이제 2013년에 물러나게 되는데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한 4만여 건 정도의 그런 차베스의 법안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단 한 건도 대법관들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베스화를 다 대법관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설마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설마가 사람을 잡죠. 통제받지 않거나 제어받지 않는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게 되면 폭주니까 폭주니까 차베스의 교훈은 뭐 차베스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또 많은 이렇게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을 장악하는 것과 사람 숫자를 늘리는 거죠. 이 베네수엘라가 대법관을 20명에 32명으로 늘린 게 2004년이고 차베스가 사망하던 해가 2013년이니까 2004년부터 2013년까지 4만 5천 건 정도의 대법원 판결이 정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법을 고친 거죠. 그 대법원 판결 가운데 단 한 건도 차베스 정권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거나 반하는 그런 판결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으로 한 사회가 기울기 시작할 때 이 법원을 장악하는 거죠. 우선은 선거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을 장악하고 그다음 뭐 언론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기울어진 나라인 거죠. 기울어진 나라인 거고 기울어진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오랫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뭐 대다수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설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대법관 수도 2배 3배 4배 늘리고 그다음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대법관으로 비법조인 출신으로 채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이런 사례가 베네수엘라뿐만 아니고 대부분 이제 형식적 민주주의 선거 독재 체제 연성 독재 체제 사실상 다당제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특정 정당이 권력을 거의 독점한 그런 체제들은 대부분 다 법원을 이렇게 무력화시키죠. 그 법원 가운데서도 가장 상층부에 속하는 대법원 제도를 이제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헝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에도 대법관 수를 11명에서 15명 정도로 늘리고 늘어난 숫자만큼 이제 여당 친정부 인사를 심어 가지고 대법관에서 이제 판결이 대부분 다 소수 의견이 나오더라도 그거를 뭐 이렇게 소수 의견이 나오더라도 여당이 추구하는 모든 종류의 헌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힘을 쓸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항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사실과 진실을 규명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이미 나라는 기울어 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따르는 개인이 지불해야 될 비용은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 이제 비용 청구서가 날아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방송을 하더라도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해봐야 이제 아니까. 당해볼 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베네수엘라, 헝가리뿐만 아니고 폴란드도 마찬가지죠. 폴란드도 대법 간수를 25명까지 추가하고 지명권을 친정부 인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무력화시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아마 폴란드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법과 정의당 정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하도 이런 대법관들이 깐죽거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2017년에 대법관을 25명 추가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민주당 사람들이 배웠을 겁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으니까. 그 뭐 권력을 쟁취하거나 관리하는 데 빠꾸미들이 뭐 이런 부분을 놓쳤겠습니까.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여러분들 대법원을 무력화시키는지, 폴란드가 어떻게 했는지, 헝가리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을 다 이런 사례 연구를 했을 겁니다. 사례 연구를 해가지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2017년에 25명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법을 개정해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친정부 인사로 다 이렇게 채워버린 거죠. 이제 폴란드는 유럽연합 회원국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많이 항의하고 이렇게 했지만 뭐 그러나 외국에서 항의하는 것은 뭐 그렇게 호소력이 없는 거죠. 폴란드도 그렇게 해버렸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터키도 2017년에 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판사, 대법관, 판사, 헌법재판소의 판사 17명 가운데 12명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권한을 갖도록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외관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당제를 표명하고. 그러니까 다당제라는 것이 이제 뭐 국제사회 모양새도 있고 하니까 겉모습만 다당제를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체제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명 형식적 민주주의, 연성 독재, 선거 독재 체제 뭐 이렇게 부르지만 뭐 이런 체제는 유사민주주의인 거죠. 외관상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어떻든 간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체제 하에서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방송에서 그냥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각자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제 미군 감축이 현실화되는데, 이제 미국은 정보망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국의 선거 상황 이런 부분을 대부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 내정 간섭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은 어렵겠죠.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이제 선거 참관을 위해서 몇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 행정부에 관여하고 있지 않는, 그러나 행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제 선거란 것은 뭐 아주 극악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내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변화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한국의 선거 상황도 알고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 것, 그리고 한국 사회의 정파 간의 갈등이나 분열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 겁니다. 아마 미국은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손을 뗄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겁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이 한반도라는 것이 결국은
중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조야에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예를 들면은 뭐 소상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훤하게 알고 있겠죠. 정보망을 통해서도 알고 그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되는 분이 한국과 여러분들 밀접하게 연관도 돼 있고 또 한국 사회에서 선거 문제에 관심을 환기시키는 그런 일부분들하고 연결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사적인 통로를 통해서도 한국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대한민국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는 자유민주적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미국이 여러분들 지상군을 주둔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한국이 유사 민주주의 형태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선거가 무력화된 그런 나라가 되면은 가치를 공유할 수 없는 겁니다. 한미일이 공유하는 가치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없어진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럼 사실상 여러분들 한국을 보호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가치 동맹이지 않습니까? 가치 동맹이 돼야 그다음에 군사 동맹이 되는 거니까 가치 동맹이 돼야 되는 거죠. 가치를 공유해서 혈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한국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뭐 그건 이제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라지니까. 자, 여기 이제 이 보시면은 이제 오늘 이 문제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네요. 조선일보가 사설의 톱뉴스로 언젠가 현실이 될 주한미군 감축 미리 대비해야 된다 이런 제목을 뽑았네요. 언젠가 현실이 되겠죠. 이제 속도의 문제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더라도 결국 한반도에 오랫동안 미군을 여러분들 주둔시키는 것이 저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특히 이제 좌파 성격의 정권이 등장하게 되면은 문 정권 내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하고 끊임없이 또 갈등을 일으킬 요지가 많죠. 왜냐하면 서로가 보는 방향이 한쪽은 좌측을 보고 한쪽은 우측을 보니까 서로가 여러분들 말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관계는 유지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껄끄럽고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뭐 그러나 정권이 좌측 정권이 오래 가게 되면 결국은 주한미군이 떠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저는 예상을 합니다. 물론 예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으라는 부분은 없지만 그러나 조선일보의 사설의 이름 제목이 언젠가 현실이 될 주한미군 감축 이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주한미군이 떠났을 때 한국인은 스스로 이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려면 첫째는 권력이 정통성이 있어야 되고 국민들 다수가 지킬 만한 나라이다라고 생각해야 이런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난 군비를 지원했지만 결국 월남이 패망하지 않습니까? 패망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언젠가 현실이 될 주한미군 감축 여기 이제 오늘 비교적 여러분 주한미군 상황을 알 수 있게끔 잘 썼네요. 이번에 이제 전투부대 4,500명을 감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미국 측의 발표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미 국방부가 일상적인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하지만 조선일보 사설은 4,500명 감축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미국이 모든 그런 화력을 집중해서 대중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그러니까 모든 미국 휘하에 있는 군대에는 주둔 지역이 어딘지 간에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 맞춰서 차출되기도 하고 파송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난해
주한미군을 중국에 집중하도록 재편하며 한국이 북한 상대 재래식 방어 부담을 더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4,500명 전투부대를 감축하는 그런 예고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그래 이제 한국은 결국은 미 공군의 월등히 뛰어난 그런 전력 지원으로 대북 억제를 해야 되고 지상군에서는 한국 스스로가 여러분들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계엄 상황에서 한국 군인들을 보고 한국 군대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현재 주한미군의 재래식 지상 화력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4,500명이 철수하게 되면은 포병여단 한 3,000명 정도의 육군 전투부대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안보를 지키는 상징적 존재인데 미군의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지만 김정은과 트럼프의 협상 카드로 소비된다면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렇게 사설의 끝자락을 여러분들 결정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한 3,000명 가까이 최대 3,000명 정도의 지상군 전투부대만 존재하니까 사실상 상징적인 것이 그냥 지나지 않는.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가 걱정하는 것은 트럼프가 김정은과 이벤트를 위해 주한미군 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더 살펴보니까 주한미군이 현재 이제 공식적으로 한 28,500명 정도가 평택에 주둔하네요. 많네요. 육군이 2만 명이고 공군이 8,000명이고 특수군이 500명인데 육군 2만 명 가운데서 실제로 전투부대는 이번에 4,500명이 빠지게 되면 3,000명 정도가 남기 때문에 육군 내에서 이런 전투부대의 비중이 10에서 한 30, 20% 정도까지 떨어지네요. 전투부대가 현재 이 육군만 따지게 되면 순환 배치여단이 4,500명, 포병여단이 최고로 잡아서 3,000명, 순환 배치여단이 철군하게 되면 지상군 육군 전투부대는 3,000명 정도가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많은 군인들은 대부분 지원부대네요. 저도 이렇게 이런 전투부대가 이렇게 작구나. 그동안 전투부대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구나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데 보도한 대로 4,500명이 철수하게 되면 한국에는 싸울 수 있는 포병여단 하나만 남게 되고 포병여단이 최저 2,000명에서 최고 3,000명 정도인데 그러니까 육군 내에서 전투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것이 10에서 15%로 급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 억제력의 약화라는 것은 뭐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철수한 이후에는 육군 내에서 지원부대 비중이 80%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육군의 여러분들 2만 명 가운데 16,000명 이상 정도가 지원부대인 겁니다. 육군 내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투 억제력이라는 면에서 보게 되면은 현저하게 그런 비중이 줄어들어 가지고 상징적인 그런 존재 미군이 주둔한다. 상징적인 존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부대가 20% 많이 잡아가지고 20%입니다. 2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지원부대가 80% 정도를 차지하니까 결국은 이제 지상군 한국 스스로가 이제 나라를 방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2,000명이나 3,000명 정도가 남는 겁니다. 전투부대가 지상에서 싸워줄 수 있는 미군이 2,000명에서 3,000명. 한국인 스스로가 이제 육군은 다 담당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뭐 그래도 한국의 화력이 여러분들 우세하고 하니까 싸울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싸울 만한 지킬 만한 나라인가라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싸울고 지킬 만한 나라가 되려면 우리나라가 돼야 되지 그들 나라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들 나라가 되면 지킬 만한 가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유사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은 미국이 가치동맹으로서 가치가 없는 겁니다. 나라를 함께 여러분들 보호해 줘야 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유사자본주의 유사민주주의. 이제 어제 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쇠락의 길이라는 그런 칼럼을 여기에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지냈던 최진석 전 교수 근래 보기 드물게 잘 쓴 모든 문명이나 조직이나 나라라는 것은 생로병사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지만 그 오랫동안 번영을 하려면은 기초가 좀 튼튼해야 되는데 어제 이야기 중에서 이런 가장 뼈아픈 문장은 이거지 않습니까? 다산 정약용이 이 나라는 털끝 하나라도 병들지 않은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썩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어제 최진석 교수가 이 나라는 털끝 하나라도 병들지 않은 곳이 없고 지금 당장 계획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그칠 것이다. 다산이 죽고 74년 만에 나라가 일본에 망하죠. 그때는 가렴주구나 부정부패가 성행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엘리트들을 보면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제 나라가 망할 수 있는데 전부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조선조에는 부정부패나 가렴주구가 성행했는데 지금은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일에 천부가 입을 다물고 뭡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매일 신문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처럼 여러분 그렇게 여겨지지 않은 겁니다. 이 나라는 털끝 하나라도 병들지 않는 곳이 없고 지금 당장 계획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그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거죠. 다른 문제는 다 다산 정약용이 여러분들 한 이야기가 한번 새겨볼 만한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저보다 훨씬 더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가 장기적으로 독립을 유지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라 여러분들 그냥 대들보 나라 이름 허리나 여러분들 나라의 척추가 무너졌는데 전부가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딱한 것은 식민 지배도 받아봤고 나라도 망해봤고 우열곡절까지 여기 왔는데 전부가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다. 대개 사람이 기억의 양이라는 것이 대개 10년 갑니다. 10년. 그래도 오랫동안 온 겁니다. 그동안. 대개 만각으로부터의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대개 10년 정도라고 그래요.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공동체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를 잊지 않도록. 그래서 유대민족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싸우는 걸 보게 되면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고난의 역사를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 지났는데 그래도 뭐 건국하고 나서 한 80년 정도 지켜왔으니까 지금은 이제 다 잊어버린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내 문제 여러분들 이 정도로 접하고 이제 오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이 유대인들은 수억 명의 여러분들
주로 이슬람을 믿는 중동 사람들에게 이러면 다 둘러싸여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거죠.